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콰이어트. 슈전 케인즈 김효열 옮김. 상냥하면서도 강인한 그들만의 방식. 나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내는지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다. 나는 10년 이상 법인 고문 변호사, 대학생, 헤지펀드 매니저, 결혼한 부부 등 온갖 부문의 사람들에게 협상 기법을 훈련시켰다. 물론 우리는 기초부터 다뤘다. 협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언제 첫 제안을 해야 하는지, 만일 상대가 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 외에도 나는 고객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파악하여 자신의 기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내 첫 고객은 로라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월스트리트의 변호사였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무서워하고 공격을 싫어하는 조용한 공상가였다. 겨우겨우 하버드 법대라는 고비를 통과하기는 했다. 검투사들의 원형극장 같은 거대한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한 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수업에 가는 길에 토하기도 했다. 졸업 후 현실 세계로 발을 내딛고 나니 로라는 어떻게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처음 3년간 로라는 아직 신참이라 실제로 이 문제에 부딪힐 일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일하던 고참 변호사가 휴가를 떠나면서 중요한 협상을 로라에게 맡겼다. 의뢰인은 남부의 한 제조회사였는데 은행 대출을 체납한 상태여서 계약을 재협상하려고 하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에는 그 대출을 시행한 은행연합이 앉아 있었다. 로라는 테이블 아래에 숨고 싶었지만 그런 충동과 싸우는 데는 이미 익숙했다. 로라는 긴장했지만 투지를 끌어내며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 양옆으로 의뢰인들이 앉았다. 한쪽에는 법무 자문위원이, 한쪽에는 재무 책임자가 앉았다. 우연히도 이들은 로라가 좋아하는 의뢰인들이었다. 우아하고 상냥하며 자기가 온 우주의 조물주라도 되는 양 구는 일반적인 의뢰인들과는 무척 달랐다. 과거에 로라는 그 자문위원과 함께 뉴욕 양키스 팀의 경기에 간 적이 있고 재무 책임자와는 여동생 핸드백을 사느라 함께 쇼핑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로라가 딱 좋아하는 사교 방식인 아늑한 야유에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정장 차림에 값비싼 신발을 신은 불만스러운 투자은행가들이 앉아있고 그 옆에는 친근한 태도의 사각턱의 여성 변호사가 버티고 있다. 자기를 의심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여성은 로라의 의뢰인들이 은행가들의 계약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행운인지를 인상적으로 설명했다. 말인즉 매우 관대한 제안이라는 얘기였다. 모두들 로라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지만 로라는 할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눈만 깜빡이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두의 눈길이 그녀에게 향했다. 의뢰인들은 의자에서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로라의 머리는 익숙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다. 난 이런 일에는 안 맞아. 난 너무 조용하고 꾸미는 걸 싫어하고 이지적이라고. 로라는 이런 궁지를 모면하게 해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 보았다. 대담하고 능수능란하고 테이블을 쿵 하고 내려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로라와 달리 중학교 때 7학년 학생으로서는 최대의 찬사인 외향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터였다. 그것은 여자에게 예쁘다는 말보다 남자에게 운동을 잘한다는 말보다 더한 찬사였다. 로라는 오늘만 이겨내면 된다고 자신을 달랬다. 내일은 다른 일을 찾아볼 것이었다. 그때 로라의 머릿속에는 내가 반복해서 말해줬던 내용이 떠올랐다. 그녀가 내향적인 사람이며 따라서 협상에서 매우 독특한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었다. 눈에는 덜 띌지 모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얘기였다. 로라는 아마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준비했을 터였다. 조용하기는 했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일도 거의 없었다.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로라는 아주 합리적으로 비치면서도 동시에 강력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입장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로라는 실제로 질문을 쏟아붓고 난 후에 상대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는 어떤 성격이든 간에 협상에서 핵심적인 자질이다. 그래서 로라는 마침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로라는 먼저 이렇게 물었다. 한 걸음 물러나 보죠. 그 숫자들은 무엇을 토대로 한 것인가요? 대출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질문도 시험 삼아 던진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분발하게 되자
로라는 더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조사를 철저히 했고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언성을 높이거나 예의를 잃지는 않았다. 은행가들이 한치도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주장을 펼칠 때마다 로라는 건설적으로 대응하려 했다. 정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접근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로라의 단순한 질문들 덕분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는 바로 협상 교과서들에 나오는 얘기대로였다. 은행가들은 일장 연설을 하며 군림하려는 태도, 로라가 보기에 이런 방법은 어처구니 없이 부적절했다. 를 버리고 진정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논의가 더 이어졌지만 합의는 아직 멀었다. 한 은행가가 다시 열을 올리며 서류를 내동댕이 치더니 방에서 쿵쾅거리며 나가버렸다. 로라는 그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무시해버렸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듣고 보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로라는 소위 협상 유술, 상대를 제어하는 무술이라는 의미이라 불리는 경기를 제대로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로라는 떠벌이들의 세상에서 조용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행동 방침에 따른 것에 불과했다. 드디어 양쪽이 합의에 도달했다. 은행가들은 건물에서 나갔고 로라가 좋아하던 의뢰인들은 공항으로 향했으며 로라는 집으로 가서 책에 파묻혀 그날 쌓인 긴장을 털어내려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은행가들의 편에 있던 사각턱의 활기찬 여성 변호사가 전화를 걸더니 로라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렇게 상냥하면서도 동시에 강인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은행가 대표가 로라에게 전화해서 다음에는 로라의 법률 회사에서 자기 회사 일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로라는 부드럽게 일을 처리하려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회사의 새로운 일감을 따내고 자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려칠 필요는 없었다. 이제 로라는 내향성이 자기 존재의 근본적인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며 자신의 사색적인 성향을 받아들였다. 머릿속에서 너무 조용하고 지나치게 꾸밈이 없다고 떠들어대던 목소리도 이제는 자주 안 들린다. 로라는 필요하다면 자신도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내향성, 외향성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들. 로라는 내향적이다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었던 점은 연구자들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었다. 1921년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칼 융은 심리 유형이라는 충격적인 책을 출간했다. 융은 그 책에서 인간성의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용어를 널리 소개했다.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면 세계에 끌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과 활동이라는 외부 세계에 끌린다고 칼 융은 말했다. 내향적인 사람은 주위에서 소용돌이치듯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에 집중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건 자체에 빠져든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지낼 때 배터리를 충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어울리면서 충전한다. 칼 융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포춘 100대 기업과 대다수의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이어브릭스 성격 검사 MBTI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런 개념들에 이미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연구자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곧 어디에나 맞는 내향성, 외향성의 정의는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곱슬머리나 16살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한 범주가 아니다. 성격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5대 요인, 성격 심리학의 신봉자들은 내향성을 풍성한 내면 세계와 관련지어 정의하지 않고 자기 주장성이나 사교성 같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정의한다. 성격 심리학자의 수만큼 내향성과 외향성의 정의도 다양하고 이 학자들은 어떤 의미가 더 정확한지 다투느라 여념이 없다. 어떤 이는 융의 생각이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오직 융만 제대로 파악했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은 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자극의 수준이 다르다. 내향적인 사람은 훨씬 적은 자극,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와 와인을 한 잔 홀짝이거나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를 풀거나 책을 읽는 정도가 딱 맞다고 느낀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가파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오디오 볼륨을 높이는 등 좀 더 강력한 자극을 즐긴다. 데이비드 윈터라는 성격 심리학자는 왜 전형적인 내향성의 사람이
유람선에서 파티를 벌이느니 해변에서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지 설명한다. 타인이라는 존재는 매우 강한 자극이다. 위협, 두려움, 도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사람 100명은 책 100권이나 모래알 100개와 비교하면 매우 자극적이다. 심리학자들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맡은 바 임무를 재빠르게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결정을 빨리, 때로는 무모하게 내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하다. 돈과 지위 같은 보상을 차지하려고 달려가는 것을 즐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느리고 신중하게 일한다.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를 좋아하고 집중력도 대단히 좋은 편이다. 부와 명예 같은 떡밥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 성격은 우리의 사교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향적인 사람은 저녁 식사 모임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남들의 농담에도 기껍게 웃는다. 자신감 있고 지배하려 들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매우 좋아한다. 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린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결코 말하려고 하지 않은 얘기까지 불쑥 내뱉어 버릴 때가 있다. 갈등은 괜찮지만 고독은 힘들어한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사교술도 뛰어나고 파티와 사업 미팅을 즐길 수도 있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료, 가족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쪽을 좋아한다. 말하기보다는 듣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보다는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쪽이 낫다고 느낄 때가 많다. 갈등을 싫어하는 편이다. 수다는 두려워하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즐긴다. 내향성에 해당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내향성이라는 낱말은 은둔자나 인간 혐오자와 동의어가 아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실제로 그럴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매우 친근하다. 영어에서 가장 인간적인 구문이라 할 수 있는 오직 연결하라. 는 뚜렷하게 내향적이었던 E.M. 포스터가 어떻게 지구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낸 소설에 쓴 문구였다.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반드시 수줍음을 많이 타지도 않는다. 수줍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인데 내향성은 자극이 과하지 않은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수줍음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내향성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둘을 혼동하는 한 가지 이유는 때때로 둘이 겹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어느 정도나 겹치는지를 놓고 논쟁한다. 어떤 심리학자는 두 가지 성향을 수직선과 수평선에 놓고서 내향성, 외향성을 수평선으로 삼고 불안, 안정을 수직선으로 삼아 설명하기도 한다. 이 모형으로는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네 가지 성격 유형이 나온다. 차분하고 외향적인 사람, 걱정 많고 충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차분하고 내향적인 사람, 걱정 많고 내향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처럼 과장된 성격이지만 무대 공포증에 마비가 되어버리는 수줍음 많은 외향인도 있다. 혹은 빌 게이츠처럼 아무리 봐도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하지만 타인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는 수줍음 타지 않는 내향인도 있다. 물론 수줍음도 타고 동시에 내향적일 수도 있다. 황무지라는 시에서 한 줌의 모래알 속에서 공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 T.S. 엘리엇은 은밀히 지내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했다.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은 내면으로 파고들기 쉬운데 부분적으로는 걱정을 유발하는 사교 장소를 피해 숨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 수줍음을 타는 이가 많은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사색을 좋아하는 성향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리적으로 자극이 강한 환경을 못 견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줍음 타는 성향과 내향성은 중요한 면을 공유한다. 수줍음 많은 외향적인 사람이 한 사업 미팅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의 정신 상태는 차분하면서 내향적인 사람의 정신 상태와는 크게 다르다. 수줍음 많은 사람은 나서서 말하기가 두려운 반면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단지 자극이 강할 뿐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같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배 성향을 추앙하느라 다른 좋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줍음 타는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아주 다른 이유로 발명하기, 연구하기, 중병 환자의 손 잡아주기 또는 조용하고 능숙하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두머리 역할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역할 모델이 된다.
내향성